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자료는요. 바로 최 사장 작가의 베스트셀러 시리즈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완결편, 무한편입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지대넓얏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죠. 맞아요. 이전 책들이 세상의 복잡한 지식 지도를 이렇게 쫙 펼쳐 보여줬다면 이번 책은 좀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무한편은 뭐랄까 시작부터 좀 도발적이에요. 이제 지식은 그만이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좀 공허할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실천, 그리고 지혜, 어쩌면 우리가 좀 잃어버린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렇군요. 실천과 지혜.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이 제안하는 그 내면 탐구의 여정, 그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얻는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네네. 요즘 정말 정보는 너무 많은데 뭔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런 느낌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지혜, 이게 뭘지 좀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여정의 핵심 단계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저자 최 사장,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대의 넓이앗 1, 2권으로 밀리언셀러 작가가 됐고요. 네, 그 후에도 현실, 성장, 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 책들을 꾸준히 내셨고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그분의 관심사가 이렇게 외부 세계에서 점차 내면으로 또 지식 쌓기에서 어떤 실천적인 탐구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여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무한편이군요. 네. 5년 만에 나온 완결편인데 확실히 이전 책들이랑은 방향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저도 첫 문장 보고 좀 놀랐어요. 지식은 나오지 않는다니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지식 속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많이 한다. 네. 웬만한 건 다 들어봤고 비평할 거리도 넘쳐나는데 근데 정작 삶의 만족감이라든지 어떤 충만함 이런 건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 그 간극을 딱 짚으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 그걸 말하는 거군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확합니다. 책에서 그 자동차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딱 맞아요. 자동차 비유요? 네, 자동차의 역사, 부품, 구동 원리 이런 걸 줄줄 깨고 있는 거랑요. 실제로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아, 그쵸. 완전 다르죠. 전자가 지식이라면 후자가 이제 지혜에 가까운 거죠. 실천을 통해서 내 몸으로 익히지 않은 지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 그럼 이 책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지혜.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뭔가 좀 도달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경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오해를 풀려고 해요. 깨달음을 무슨 신비하거나 초월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깨어있음, enlightenment. 네, 말 그대로 정신이 들어있음, 그냥 그거 자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 나누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순간이 이미 깨어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같은 게 아니라. 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다. 이런 거죠. 와, 그렇군요.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경험 자체가 그냥 깨어있음의 증거다. 와, 관점이 확 바뀌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깨어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자각하고 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자기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요? 네, 다른 사람 마음은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나만이 나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관찰자이자 실험 대상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 그러면은 현대과학의 어떤 방법론하고는 좀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겠네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과학이라는 건 보통 여러 관찰자가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현상을 다루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객관성, 반복성.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나의 의식 체험, 이거는 과학적인 탐구 대상에서 좀 배제되기 쉽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과학이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경험인데도 말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과학이 밝혀내는 세계랑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이 세계 사이의 어떤 간극을 인정하고 오히려 후자를 탐구 대상으로 삼자.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내면 탐구의 여정을 총 7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7단계나요? 네, 발심, 정비, 정진, 견성, 출세, 조망, 전진. 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수행의 과정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발심, 정비, 정진.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도 좀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앞부분, 발심, 정비, 정진, 이 세 단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단계가 발심, 마음을 내는 거군요. 시작이네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깨달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고요. 두 단계의 깊은 의심을 통과해야 비로소 내면으로 향하는 진짜 문이 열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심이요? 그냥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의심입니다. 두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낮은 단계의 의심이에요. 낮은 단계의 의심.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외부 세계의 신념 체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이념이나 철학, 종교, 심지어는 사회 통념까지 이 모든 걸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죠. 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전부요? 네, 저자는 이런 신념들이 대부분 우연한 환경 속에서 그냥 만들어지고 임의성, 또 자기 논리 안에서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제한성,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이익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진 맹목성일 수 있다. 이걸 좀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받아들인 건 아닌지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높은 단계의 의심이에요. 높은 단계의 의심. 이건 뭐냐면 내면 탐구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현대사회의 신념, 바로 유물론에 대한 의심입니다. 유물론이요? 아, 물질만이 실제하고 정신이나 의식은 그냥 뇌 활동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는 관점? 네. 우리 시대에는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이건 역시 하나의 신념일 뿐이고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경험인 나의 의식 체험을 설명의 중심에서 밀어낸 결과라는 거죠. 아, 책에 그 철제 박스 안에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철제 박스 안의 사람. 네, 박스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경험하고 있죠.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한테 증명되지 않아도 나에게는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신념 체계는 물론이고 물질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까지도 의심하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비로소 내면을 향한 진짜 동기, 발심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정말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의심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소란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편견 같은 걸 걷어내면 그제야 비로소 안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겠다는 진정한 의지, 즉 발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심. 그럼 이렇게 마음을 딱 굳게 먹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명상에 들어가거나 고요한 사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정비입니다. 정비요? 뭘 정비하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내 주변 환경하고 나 자신을 좀 정돈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중요한 공부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 깨끗하게 치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책상 정리.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정비해야 하나요? 크게 세 개의 정비, 하고 나의 정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세 개의 정비는 시간, 공간, 그리고 생활 환경 이걸 좀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시간, 공간, 생활 환경. 네. 예를 들어서 SNS나 쇼폼 영상처럼 시간을 계속 잘게 쪼개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줄여서 비어있는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 멍 때릴 수 있는 시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이나 좀 피상적인 관계들 이런 걸 정리해서
내가 진짜 주인인 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또 안정적인 생계 유지라든지 내 마음을 너무 어지럽히지 않는 관계로 주변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그냥 뭐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삶의 조건을 딱 정돈하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좀 독특한 점 중 하나예요. 나의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건데요. 몸과 마음. 네. 몸은 예를 들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 이런 오감의 과도한 자극을 좀 줄여서 편안하게 하는 거고요.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의 양 자체를 줄이고, 이게 양적 정비, 또 내 감정을 너무 격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정보나 신념으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질적 정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생각의 양을 줄이고 질적으로도 자극적인 걸 피하고. 네.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거기에 막 끌어당김,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밀어냄,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자꾸 덧붙이지 않는 연습. 이것과도 연결돼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이 정비 단계면 내 삶의 안과 밖을 전부 다 좀 단순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내면 탐구를 위한 최적의 상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군요. 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접근인데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 정비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강력한 수행이고 명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정비 자체가 명상이다. 네. 삶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고요와 평온 속에 머무는 것. 그게 바로 내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상으로 삶 전체를 통해서 고요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에요. 어쩌면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삶 자체가 명상이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환경과 나 자신을 잘 정돈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내면 작업, 세 번째 단계인 정진으로 들어가는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명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명상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도 저자는 뭐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 호흡법을 따라하는 그런 형식이 명상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명상에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호흡이나 만트라, 화두처럼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이 있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각을 가만히 지켜보는 윗바사나나 관조 같은 집중 대상이 없는 명상도 있고요. 네, 그렇죠. 책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그런 집중 대상마저도 사라진 더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집중 대상마저 사라진 상태요. 그건 어떤 상태죠?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 있나요? 핵심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핵심은 아까 마음 정비에서 잠깐 언급됐던 건데요. 바로 끌어당김, 매력과 밀어냄, 혐오를 멈추는 연습이에요. 아, 또 그 얘기군요. 끌어당김과 밀어냄. 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슥 떠오를 때 거기에 아 좋다거나 아 싫다는 그런 감정적인 에너지를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다. 네, 매력이나 혐오라는 어떤 연료를 주지 않으면 생각은 힘을 잃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이게 혹시 그 마음을 일부러 쓰지 않는다는 무의의 실천? 뭐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대신에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생각과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마침내는 어떤 말이나 이미지, 또 어떤 욕망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깊은 침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침묵. 이게 단순히 그냥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잦아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텅 비어 있음을 경험하게 된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순수한 공간 같은 거죠. 텅 비어 있음?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에고나 개별적인 자아가 사실은 이 텅 비어 있음, 이 침묵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보는 자, 체험자, 관조자, 이것의 발견입니다. 아, 그 보는 자가 바로 이 텅 빈 침묵의 상태,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고요와 평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 조건이나 어떤 성취에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행복 말고요.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에서 오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자신의 본성, 텅 비어 있음 혹은 보는 자를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 견성이군요. 네, 이게 실천의 결과이자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발심, 정비, 정진이라는 이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도달한 지점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보는 자, 즉 텅 비어있음의 특성이 대체 무엇인지 더 깊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이제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는 자의 특성이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궁금한데요. 책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텅 비어있음이에요. 이 의식의 바탕은 크기나 경계가 없다는 거죠. 크기나 경계가 없다? 네. 그리고 좀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개미의 의식이든 고래의 의식이든 아니면 지금 당신의 의식이든 나의 의식이든 그 근원적인 알아차림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통찰을 제시해요. 와, 모두 의식의 바탕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 특성은 뭔가요? 네, 두 번째 특성. 두 번째는 청정한 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빛은 뭐 물리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이 텅 비어있음이 그냥 완전한 무가 아니라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공간, 잠재성 자체라는 걸 의미해요. 아, 가능성의 공간? 네, 마치 아무것도 안 그려진 하얀 캔버스가 모든 그림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이걸 불교 용어인 공이나 혹은 존재와 비존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중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텅 비어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 와, 뭔가 고요한 수면 아래에 무한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뭔가요? 이 세 번째 특성이 아마 가장 좀 논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일 텐데요. 바로 꺼지지 않음입니다. 꺼지지 않는다. 의식이요. 네, 즉 의식, 이 보는 자는 뇌 활동의 결과물로서 신체가 죽으면 그냥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발현되는 좀 더 근원적인 실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와, 의식이 뇌랑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책에서는 그 ABC2X라는 사고실험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좀 탐색하는데요. ABC2X? 네. 만약에 특정한 물질적인 조건, 예를 들어 A, B, C라는 조건이 딱 충족될 때 나의 의식, 즉 X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의식은 특정 뇌나 몸에 영원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언제 어디서든 발현될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주장을 들으니까 갑자기 라디오 비유가 떠오르네요. 방송 전파, 이게 의식 같은 건데 이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수신기, 즉 몸이나 뇌의 조건이 딱 맞으면 그 방송이 들리는 것처럼요. 수신기가 부서진다고 해서 방송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뭐 그런 관점인 건가요? 오, 네.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뇌라는 특정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쩌면 우주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어떤 근원적인 요소일 가능성, 이걸 열어두는 거죠. 와, 물론 이게 뭐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다라기보다는 내면 탐구를 통해 도달한 견성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철학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와, 오늘 최 사장 작가의 지대넓밭 무한편을 통해서 정말 깊은 곳까지 탐험한 느낌입니다. 지식 과잉 시대의 실천과 지혜를 향한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외부와 내면의 의심에서 시작해서 삶 전체를 정비하고 또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정진을 통해서 내면의 보는 자, 즉 텅 빈 침묵을 발견하는 그 과정까지 쭉 따라와 봤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그 깨어있음이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아주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고요와 평온의 상태다. 이걸 알아차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걸 가리고 있는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소란함, 이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꾸준한 실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다룬 내용, 보는 자는 꺼지지 않는다.
즉, 의식이 개별적인 몸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저희도 그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의 본질인 이 깨어있는 의식이 이 몸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개별적인 나라는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여정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면서 찾아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